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비가 아침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되던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또 비가 그쳤어요. 화창해졌어요. 한 15분 사이에 네. 언제 비가 왔었냐는 둥 아, 지 아주 그냥 화창해져서 네. 이렇게 날씨도 음, 금방금방 바뀌는구나. 날씨도 이제 예. 바뀌었는데 세상도 좀 화창하게 바뀌었으면 음, 좋겠다. 답답한 부분들이 예. 좀 많아서 네네. 그런 게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좀 나눌 얘기는 네. 한미 정상회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3, 뭐 3박 엄청 5일간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고 돌아오고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하시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 한미 간의 이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네.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쭉 일련의 과정들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국격이 음. 정말 이제 국제적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네. 게 좀 확실하게 올라선 것이 어. 확인된 국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정상회담 같고 특히 예, 이제 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어. 방미, 예, 네. 그러니까 미일 그 미일 정상회담. 정상회담하고 또 비교했을 때 네. 주로 이제 그때는 보면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에 주로 집중하는 굉장히 어떻게 음. 보면 폭이 좀 협소한 그렇습니다. 이런 정상회담이었다면 우리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을 보면 네. 단지 한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시아 음. 태평양을 넘어선 세계 뭐 그 보건이라든가 우주 네. 평화 음.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인류사적인 문제들에 어. 관해서 예. 미국과 한국이 어떤 파트너십을 음.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의제 자체가 네.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졌고 그런 면에서 음. 한국이 미국에서 생각하는 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단순히 아시아의 일개 국가로만 볼 수 없다는 거 이런 음. 거를 저는 이제 공동 선언문을 보면서 네. 확인해 준 것이 아.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우리 국민들이 한편에서는 현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음. 이런 역량뿐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에 네. 대해서 자부심을 좀 음. 가져도 되지 않을까? 가져야 이런 되지 걸 않을까. 좀 만들어준 정상회담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국격과 국제적 위상이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음. 어제 김기현 이 당 대표 권한대행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과 30에 실망 70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특히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한국군 55만 명분밖에 못 얻어냈다. 음. 스가 총리 갔을 때는 1억 회분을 음. 얻어냈는데 이거 너무 음.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음. 44주나 투자하고 음. 왔는데 음. 현금 대신 어음만 받아왔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봤는데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면은 네. 일본 스가 총리가 방미한 결과 받아오기로 한 게 1억 도스가 아니고 5천만 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 방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담당 장관이 공식 발표한 게 이제 5천만 음, 도스라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다. 일단 먼저 네. 정정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요번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 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그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뭐 죽지도 모른다. 위드 이런 코로나 뭐 정도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예상들이 지금 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에서는 당장 우리가 소비하고 이렇게 한 번 써서 버릴 수 있는 그 백신 자체를 얼마나 많이 얻어오는가 이거
보다는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요번에 정상회담의 결과 중에 이 백신 파트너십 네.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국이 가지고 음. 있는 장점을 정말 적절하게 이게 결합시켜서 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백신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 구조를 만들자 이런 이제 그렇죠.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비유로 그냥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거가 아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네.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음. 살아가는 데는 이런 아주 흔한 비유지만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안정적으로 음. 생산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한국의 어떤 생산 네. 이런 조건과 역량이 결합돼서 음. 저는 이 기술적으로 또 우리도 이 자체적인 어떤 진화를 해나갈 수 있는 물질적 토대도 사실은 확보한 거다. 그렇게 보면은 훨씬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이 팬데믹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거라고 보는 게 사실 네. 객관적인 평가가 아하.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장 얼마 얻어왔다, 얼마 얻어왔다 그것보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어서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오히려 더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리 말씀. 정부가 이미 9월 달까지 이미 9,900만 도스가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로 된 백신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지금까지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다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 긴급하게 지금 필요한 게 당장 한번 맞고 버리는 백신 자체가 아닐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백신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그런 허브로서의 역할 그런 걸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44조 정도 되는 걸로 좀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제 반도체하고 사실은 배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 물자가 되고 이제 거기에 관해서 반도체 없어서 막 자동차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그렇죠. 놀랐어요. 저는. 배터리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가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하고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한편에서는 시장도 우리가 동시에 얻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사실 잘 드러나질 않는데 역으로 또 이 미국이 한국에 특히 이제 백신 네. 관련해서 또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우리가 이제 미국에 44조 투자한 거 이것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호적인 그런 투자가 약속이 됐고 이 네. 투자는 상호 경제 협력의 그 기초를 만들 뿐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이제 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런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죠. 기업인들 불러세워서 땡큐 네. 땡큐 땡큐. 땡큐를 뭐 여러 번 했다고 그게 네.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미국 내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얼마나 좋고 고맙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처음 만나서 어쨌든 정상회담 한 것 치고는 케미도 좋았던 것 같고 저는 마스크를 벗고 정상회담을 하는 그 모습 자체 너무 좋더라고요. 화면 그렇죠. 보니까. 네. 되게 이제 비교됐죠. 그 스가 총리였을 때 두 결씩 쓰고 네, 했다고 네. 하는데. 예, 그런 면에서도 상징적으로 이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실 미국하고의 국제적 관계에서 오랫동안 사실은 네. 약간 종속적인 이런 측면들이 되게 그런 많이 모습이. 네. 예, 사실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우리를 동등한 어떤 파트너로 예. 아직은 이제 물론 부족한 게 있지만 파트너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다음 네. 백신 파트너십에서 각자
각자의 강점으로 역할 분담하자. 아예 이런 걸 공동선언을 명시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걸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점점을. 천명한 거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미 관계가 이제 개선돼 나가는 이런 그 징후라고 하는 걸 가장 이제 잘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이제 뭐 한미 관계는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했고 음. 뭐 밖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중국의 좀 반발이 그래도 좀 있어요. 물론 일본 이 미일 정상회담 때보다는 수위가 낮고 그렇지만 그 중국이라는 것을 직접 거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을 보면 대만 해협 얘기도 있고 남중 국해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쵸. 여기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경고가 나왔는데 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좀 외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외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중국하고 미국,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역학구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대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가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는 그 네.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라고 하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네. 면에서 이 뭐랄까, 이 균형 외교랄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말이 쉽지 실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해협이나 남중 궁극해나 그다음에 뭐 그 인도 태평양의 뭐 전략. 안전이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좀 반복적으로 좀 공동 선언에 많이 언급이 되고 확인이 네. 됐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이후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 균형추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는 계속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그나마 이제 보다 직설적으로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력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공동선언에서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싱가포르 네. 회담에서의 성과도 사실은 우리가 바이든 정부로 이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앞으로 이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그리고 진짜 그동안 이 남북 간에 엄청난 그 19년 이후에 막 긴장이 고조되고 단절이 또 예. 두터워지고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다 되고 막히고 있죠. 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번 공동 선언에서 그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풀어나가겠다, 이런 게 이제 선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의 협력이나 교류를 위한 네. 어떤 문이 열린 게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경색돼 있었던 우리 한반도 정세나 이런 네. 부분들도 저는 아하. 풀어질 수 있는 좋은 여지들이 이제 마련이 된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좀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죠. 트럼프 대통령 때는 탑다운 방식이고 해서 정상들끼리 좀 만나고 이러니까 뭔가 빨리 풀릴 거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외교 그리고 전문가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오바마 때의 그런 대북 예. 정세, 대북 전략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진행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바마 때와 같은 어떤 대북 전략 전술이 그대로 이제 재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도 있었는데, 조금 더 뭐 전략적 인내보다는 조금 더 네. 제가 볼 때는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약간의 이제 교류와 화해 무드로 갈 수 있는 이런 적어도 외교적인 어떤 국제 환경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면에서 좀 우리 정부가
이런 기회에 남북 교류와 관련된 좀 적극적인 어떤 음. 방안들을 좀 찾아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 면에서 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역할도 좀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 어제 이제 기사로도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이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평화 평양 그죠? 음. 그 능라도 그 뭐죠? 경기장에서. 경기장에서 네. 평양 시민들 앞에 네. 연설도 했고 그다음 판문점에서 진짜 서로 월경을 하면서 이 음. 했던 그런 그 판문점 선언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국회에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비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도 그러니까 있어요. 예. 예. 아직까지 안 돼서. 네. 그래서 단순히 인제 뭐 외교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여기에 자신들의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네. 그거보다 먼저는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음. 현 정부가 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남북 간의 교류 화해, 네. 평화를 위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얼만큼 힘을 실어 줬는가 이런 음. 면에서도 사실은 지난 4년 맞아요. 동안 어. 국회가 제대로 국회한테 요구됐던 음. 역할을 못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방미하시기 직전에 네. 미국에서 또 의회 내 셔먼 의원이 이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고 하는 법안을 음. 발의했잖아요. 하물며 지금 미국 내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이제 현안으로 다 인식하고 네. 이 평화와 교류의 어떤 이 흐름들을 좀 안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자성하고 예. 최소한 이제 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라든가 음. 이런 거는 저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예, 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 기존의 이 3인 차례에 걸친 이 남북 관련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판문점도 그렇고 이런 성과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임기 내에 음. 거기 그때 이루어졌던 성과들을 공식화하고 이걸 네. 좀 안정화해서 아하. 그다음에는 그거보다 한 발 나간 그런 남북 교류나 그렇죠. 이런 여기서 정리를 해 평화를 위한 줘야죠. 노력들이 그다음 정부에서는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그렇죠.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인 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지 네. 않은 상태에서 만약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또 시작해야 되는 음.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이게 네. 정치가 진짜 부족하고 제 역할을 못한 부분 중에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참 이 국회가 그동안 참 많이 안 도와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돌이켜 그렇죠. 보니까 예, 직무유기를 한 거죠, 사실은. 문재인 예. 대통령만 혼자 네. 열심히 이쪽 저쪽 막 뛰어다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그런 면이 있죠. 이제는 뭐 거대 여당이기도 하고 많은 의석수가 여당에 있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결론 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실시간 후원 두 분이 해주셨는데요. 강가에는 햇살님께서 해주셨고 진짜 애나가님께서도 실시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실시간 후원이 자주 안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때만 너무 기쁩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네. 원래는 오늘 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열고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의총이 이틀 미뤄졌어요. 그만큼 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대신 어제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보니까 뭐 예상했던 바죠. 세제를 좀 완화해주고 깎아주고 그리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좀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두 덩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관심이 제일 큰 건 어쨌든 세제 부분이에요. 그렇죠. 종부세 기준을 네. 완화하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음. 보여줬고 이 이제 뭐 국민의힘이야 뭐 다 알다시피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이런 거를
참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초기에 이제 뭐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쪼끔은 이제 바뀐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종부세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전체 국민 중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문제다. 이게 일부만 전체 해당되는 부분이다. 3.7%라 그러더라고요. 네. 3.7%. 근데 나머지 97%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종부세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예.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음. 이를 저는 해결해 주는 게 진정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서 이거를 쪼끔이라도 덜 내게 한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사실은 굉장히 물론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 문제에서 다양한 어떤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네. 쪼끔 더 개선하고 좋은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분들, 예. 그다음에 계시죠. 집이 없는데 이제 무주택자인데 집을 사려고 하는 요런 분들, 그다음에 네. 집을 살 꿈조차 꿀 수 없고 정말 음.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이 주거 환경 자체가 쪼끔이라도 더 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네.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걸려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그만큼 이제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세금 문제나 또 금융과 또 관련돼서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동안 굉장히 20차례가 넘는 이제 예. 부동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잘 풀지 못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법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토론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말 이게 다시 되돌리지 않을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서 조금 더 기다려 줄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이 종부세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네. 그 밑에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지금 주거 빈민층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진짜 다수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진짜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네. 청년들도 제가 볼 땐 청년들은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하늘 높아진 아파트값, 부동산값 때문에 집 살 꿈을 꿀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청년들의 직접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욕구는 지금 이 열악한 나의 이 주거 환경을 쪼끔이라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네. 주택 환경을 제공받는 게 가장 긴급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음. 이사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공급을 확대하되 공공성을 최대한 그냥 일방적인 이제 뭐 이렇게 공급 확대 민영화 이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공공성을 최대한 거기에 원칙으로 견지한다는 게 저는 이사 대책의 핵심이라고 보고 예. 이 기조를 좀 유지를 하는 방향에서 가는 게 맞고 가는 게 특히 이제 맞다. 안정적인 공공주택을 어떻게 네. 대량으로 우리가 제공할 것인가, 공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서 어떤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그 종부세 말고 마치 막 이렇게 세제를 뭔가 이렇게 무주택자한테 엄청 혜택을 줄 것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 4.7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일주일 단 만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모든 규제 풀고 다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예. 질렀는데 바로 되고 나니까 막 이제 지역 거래 제한 구역도 네. 막 토지 오히려 막 거래가 지적하고 예.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를 실질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단 뭐 종부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일단 찬성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계급적 어떤 네. 성격이랄까 이해관계랄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단호하게 그거는 네. 뭐 받을 수 없는 거고 제가 아하. 볼 때는 나머지 뭐 마치 무주택자들을 위한 새 혜택인 것처럼 해법인 것처럼 제안한 것도 네. 오세훈의 학습 효과를 보면 과연 이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음.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언론이나 특히 뭐 정치권에서 그렇고 너무 이 일부 계층들이 너무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 예, 과잉대표되고 예. 있죠.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97%의 음. 국민들의 이야기는 사실 언론이 받아주지 않고 정치권도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과연 네.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처럼 아. 언론과 정치권이 과연 국민 다수의를 네. 대변하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음. 진짜 지나치게 특정한 세력만의 이해관계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게 네. 문제고 그게 그래서 마치 모든 문제의 그 분야의 핵심이고 전부인 것처럼 네.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현실이 또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정부랑 또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매듭을 짓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민주당은 신중하지만 좀 늦는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우리 강민정 원내대표의 말씀은 이 원칙을 흔들면 안 되고 전체 100이라면은 그 97이 이익을 보고 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한번 민주당 정책도 네네. 한번 보면서 더 얘기를 이어가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 문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공무원의 정치 편향을 우려해서 법률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공무원과 교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그동안 말씀하고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법안 발의는 꽤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이런 걸로 이걸 완전히 이제 거의 금치산자 수준으로 그러니까 정치에 관해서는 정치 그렇죠. 참여에 정치에 대해서는 관해서 교사는 제가 교사였지만 교사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허용된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는 4월 7일 뭐 6월 며칠 이렇게 투표날 투표. 가서 투표장에 가서 자기 한 표 투표를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사실은 다 이게 규제가 되고 네. 요번에 사실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그 공수처 사건도 이게 이제 시작은 감사원의 뭐 이 특별 채용의 절차상의 문제인 것처럼 됐지만 네. 근본적인 그 뿌리를 보면은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에 특별 채용한 5명의 해직 교사가 네. 다 이 정치 이 활동과 관련돼서 해직된 분들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2008년도에 교육감 선거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공정택 후보와 그다음에 주경복 후보라고 두 후보가 이제 서로 기억납니다. 대결을 했고 네. 이때 이제 공정택 후보는 그 전에도 이미 교육감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해직된 교사들은 요 주경복 후보라고 하는 후보를 위해서 그것도 선관위에 다 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돈을 이제 후원을 해주고 이걸 나중에 받는 걸로 그것도 네. 일방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나중에 이제 공선법으로 걸고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해직이 된. 해직이 됐는데 이때 이제 주경복 후보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공정택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이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고 1년쯤 있다가 뇌물죄로 교육감에서 물러나고 깜빵에 갔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때에 해직된 분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주경복 후보를 세우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이 활동이 다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활동이 되고 네. 그러면 훨씬 더 활발한 선거 그 과정이 됐을 거고 주경복 후보가 됐다면 이런 식의 뇌물로 막 그 뭐죠 점철된 그런 교육감이 당선되지 예.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 서울 교육을 그런 구태로부터 부정과 비리의 그런 교육 세력으로부터 지키려고 네. 그런 노력을 했고 그 행위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그 특정한 시점에서는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금지하는 법에 딱 적용을 받아서 해직이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이 교원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교사가 교육 문제에 관해서 교육 정책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의 정책이 옳다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 표명도 못해요. 당연히 이렇게 뭐 약간의 지지를 한다든가 뭔가 도움을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그거 이제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낼 수조차 없는 게 현재 교원에 대한 정치 그 기본권 박탈의 실제 현 주소거든요. 예. 그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법안도 이제 발의가 많이 돼 있고 한데 법안이 발의가 많이 돼 있는데 어디서 막혀 있나요? 아직 이제 담당 그 상임위. 상임위에 그냥 계류만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이거 좀 적극적으로 논의도 좀 해보고 토론도 네.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거 계속 중요한 게 막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 거냐 당연히 여기에 풀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더 잘 있어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그만 작은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다 이게 구속이나 해고를 각오해야 되면 모든 교사들은 자기 검열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네. 자기 검열을 하게 돼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 1년 있다가 유권자가 되는 애들이에요. 투표장에 가는 애들이에요. 그렇네요.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얘네들이 11년, 10년 후에 다 투표권자가 유권자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교육하는 게 우리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방식인가를 봤을 때 정말 건강한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태도나 능력이나 이런 역량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학교 다니면서 잘 배우고 졸업하면 정말 학습된 민주 시민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만들고 지킬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긴 그렇죠. 한데 또 우려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가 학교 현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이렇게 표명하고 그러면 교실의 정치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렇죠. 보수적 언론들의 지적도 있죠. 그렇죠. 아니 한편에서는 네네. 그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성인과 아이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교사한테 정치의 기본 자유를 준다는 게 교사가 학교에서 교사란 지위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얘기하고 강요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의견을 학생들한테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하는 거는 단호하게 막아야죠. 그런데 그것과 그렇다고 해서 시민으로서의 교사가 누려야 될 정치 기본권을 주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거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2018년도 3월달에 개헌안을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이제 그때 제출을 하셨고 그때 제출된 개헌안에 보면 공무원과 교사는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인 행위는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민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의 음. 권리는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게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교육을 하는 것도 독일에 이제 보이트스바흐 합의라는 게 있는데 네. 독일은 사실은 나치의 경험을 하고 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법이 있었고 그 당시로서 가장 진보적인 법이고 민주적인 법이라고 했는데 그 법에 기초해서 사실 자기네 손으로 사실 히틀러를 뽑은 거고 그 히틀러가 전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재앙으로 몰고 갔고 그러니까 이 독일이 이제 거기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 제도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네.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 시민 하나하나가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시민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정치 제도를 이제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다 여기 합의를 본 거고 그래서 네. 이제 보이테스바흐 합의라고 하는 게 1976년인가에 독일 사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네. 뭐냐? 다 모두가 다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걸 인정하자. 아이들도 우리 박정호 선생님이나 저나 각각이 다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인정하고 네. 그리고 비판적으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한다는 게 국민의힘 당의 주장을 막 주장한다든가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어떤 주장을 계속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에 계속 접할 수 있고 그 네.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게 사실 정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직된 교사들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사들이 이 정치적 자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거에 조금이라도 뭔가에 관여된다고 하면 구속까지 가고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뭐 엄청나게 위축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는데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계속 자신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네. 인간이라는 게 정치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가져야 될 어떤 정치 리터러시랄까, 예, 정치적 문해력 이런 것들 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모두 다 위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이제 금기시되는 이런 문화가 학교 네. 안에 되게 깊게 지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정치를 못 교과서에 배우네요. 있는 네, 그 내용 이외에 교과서는 현실의 반영이긴 하지만 현실 그 자체는 아니고 이 굉장히 다양한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의견과 갈등과 이런 것들 사회적 문제 특히 공공적인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교육 네.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나 교조가 되지 않도록 네. 어떻게 하면 이 학습 과정이나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들의 의견이나 다양한 사회적 의견들을 접해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훈련과 학습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민주 시민성의 그걸 갖추는데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우리는 이런 게 이제 생략돼 있는 거죠. 학교 그러니까 교육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는 듯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교실에 뭐 정치하나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런 중요한 교육이나 그런 경험들을 좀 놓치고 있다.
아, 아주 중요한 그게 게 또 이제 생략되는 학생들에게는 거죠. 이제 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럼요. 그- 그래서 음, 교원의 정치 기본권 문제는 교사 자체의 권리만이 아니고 네,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주 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네,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음,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려 이런 네, 네, 말씀하셨는데 교사가 교사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으로 제한하는 거 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참 이게 글쎄요. 뭐 저희가 지난해 처음 또 얘기를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이거 되짚어 보는데 잘 진전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도 이제 다른 때에 비하면 관련된 법안이 꽤 음, 많이 나온 편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 21대 국회 안에서 네. 일정한 진전이 있지 아,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전선의 강민정 원내대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네. 지켜봐 네. 주시고요. 네.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렇게 들으니까 느껴지네요. 제가 어디 이제 예, 이런 말을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 현대사를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119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19도 그렇고 그다음 광주 87년도 그렇고 네, 촛불도 그렇고 보면 진짜 국가적인 위기 막 민주주의가 거의 왕해될 그런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 온 국민이 정말 피 흘리는 걸 마다하지 않고 막 네, 나서서 이 위기를 지키잖아요. 예, 119, 예,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현대사에서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119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예, 우리의 위기를 다 그 정말 지혜롭게 헤쳐 나왔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상의 민주주의 다시 그 위기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일상의 생활과 일상의 정치에서 과연 그런 민주 시민성들을 계속 관철을 하고 발현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진전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예, 국가의 책임이고 특히 직접적으로 교육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공교육을 통해서 그런 민주 시민성의 기본의 어떤 역량을 우리 교육이 국민들한테 아이들에게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119 민주주의의 한계를 계속 반복하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사실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상에서의 그런 그 민주 시민 교육이 된다면 우리 정치의 수준도 그렇고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방치하고 있다가 막 맡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고 막 여기서 팔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서 엄청난 그쵸, 사회적 예. 비용을 치르고 위기를 탁 이제 잘 넘기고 그리고 다시 또 비슷한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네, 학교에서 제대로 된 민주 시민 교육이 될 수 거기서부터 있도록 시작이다. 해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네, 이런 이제 정치 교육의 중요성, 그다음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목 놓아 외칩니다. 목놓아 외치셨습니다. 이 문제는 네. 저희가 뭐 계속해서 들여다 볼 거니까요. 네. 상황 변화가 있으면은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민정 원내대표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다음 주에도 화요일 10시에 어김없이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네.